자, 여러분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최수용 공작가님 모셨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3월 달의 마지막 날이 됐네요, 벌써.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대인의 김 대표님과 함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그래도 뭔가가 좀 이렇게 득이 될 만한,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있으면 셉니다. 어느 스파이 마스터의 고백입니다. 네. 자, 여기서 스파이 마스터 그러면요. The Head of a Ring of Spies라고 영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고요. 혹시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Director of Intelligence, 예? 정보 분야의 최고 권위자, 정보원. 예, 네. 그런 얘기죠. 자, 물론 우리나라는 KCI부터 시작해서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서 지금은 국가정보원이라고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라고 하는 NIS 조직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우 반가운 책이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께서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지났는데 더 K호텔, 과거의 교육문화회관이라고 그렇죠. 했었죠. 예, 거기에서 양재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병호 전 원장께서 국정원의 스토리를 써낸 책이고 또 국정원의 소리 없는 헌신과 아픔의 기록이다. 이런 그 요약되어 있는 설명과 함께 많은 우리 전직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그런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원래 전설은 죽어야지 그렇죠. 전설이 될 수 있는데 이분은요. 살아있는 현존하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 단체 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써서 올리신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자, 이병호 전 원장님의 국정원 스토리가 선전되고 있어 한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출판회를 여는 거는 고 김형욱 외에는 오픈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형욱 씨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이 돼서 그렇죠. 한동안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의회에 출연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하고 험담하다가 배신 때린 거죠? 예. 그러다가 살았는지 죽은지 몰라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당시에 중앙정보부 특수요원들이 가서 제거했다. 이러한 설이 있지만 그의 묘비가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카톡방에 올라온 이 글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면 조사받고 파면도 당하고 감찰실에서 온갖 호된 시련을 겪게 되는데 자, 실제 이병호 원장님이 공작 실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해본 적 없어요? 네? 해본 적 없습니다. 없죠. 아. 네. 알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고 또 위험하고 꼭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비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뒷감당이 안 되니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공되고 나면 자기의 공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동안 감옥에 갔다 오신 분에게 누가 되겠지만은 정보부가 꼴이 이게 뭡니까? 목숨 걸고 일하다가 잡혔다가 도망 나오고 거친 바다 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공작관들.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실제로 한 사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국정원 스토리, 국정원의 무력화, 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국정원이 무력화 당할 때는 뭘 했습니까? 누가 이의 제기를 하시면 정확한 사례를 들어서 밝히겠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버림받은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자,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글은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최수영 공작가님은
예, 어떤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현장에서 예. 몸소 이렇게 이 글을 쓰신 그 공작가님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보시면요. 지금 그 스파이 마스터라는 걸로 해서 지금 또 다른 우리의 전제 요원이 예. 아주 멋진 명문을 써 주셨어요. 네, 읽어주십시오. 예. 자,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우선 서두에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오인데요.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죠. 그전에는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 국장을 했던 분인데 그 사람이 2018년도 3월에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 김정은은 그에게, 즉 마이크 폼페오에게 당신이 나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안다 라면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오는 위원장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응수했다고 미국의 한 유명한 방송에서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비록 유머를 가장한 대화였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팽팽한 긴장의 불꽃이 튀었을 것임은 틀림이 없겠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냈던 마이크 폼페오는 2023년 3월입니다. 꼬박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이 되는데요. 한치도 양보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영어 제목이 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 라는 세계 최고의 스파이 조직의 수장다운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폼페오는 회고록의 한 페이지에서 나의 목적지는 북한 평양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곳에 가장 어두운 사람 김정은을 만났다라고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 회고록에서 마이크 폼페오는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인 김정남을 처형한 김정은을 피해 굶주린 징그러운 놈, bloodthirsty toad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toad가 두꺼비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아주 꼴보기 싫은 그런 작자들에 대한 멸시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제임스 본드 007이라고 불리우는 이자는 영화로도 더 많이 유명하죠. 자, 이러한 스파이 조직을 관장하는 것이 영국의 비밀정보부 MI6입니다. 원명은 SIS라고 해서 Secret Intelligence Service라고 하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 세계의 비밀 정보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늘 이 MI6를 대변하는 스파이 중에 스파이 007 제임스 본드라는 걸출한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영국을 상대로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지구상의 적대 세력을 상대로 무궁무진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모든 세계인의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았던 영화상의 인물입니다. 사실요, 저희가 공작관 생활을 해보면 영화에서 나오는 007 제임스 본드는요 절대로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멋있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요, 현장에서는 영화처럼 촬영하다가 도중에 끊고 다시금 재촬영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로 끝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비밀스러운 조직의 실체가 오랜 기간 베일에 쌓여서 가려지는 일이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언론이 문외에서였을까요? 아니면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이 스파이 조직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줄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정당은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스파이 조직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원칙입니다.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조직이 비밀정보기관이죠. 그래서 정당의 존립 목적 자체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책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선택하는 경우에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성공하면 집권에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야당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다음번 기회를 모색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 국민이나 정치인 그리고 언론도 이것을 공정하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기관이 색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임무가 바뀝니다. 전통적으로 스파이 조직은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절대로 정치권의 영향이 정보기관에 삽입되어서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세계 최고의 평판을 받고 있는 정보 조직은 국가 이익을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우선시하는 전통을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굳이 비밀스럽게 국익 활동을 하는 정보기관을 세상 밖의 무대 위로 등장시킬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다른 모양새였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측근 인물을 스파이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불행은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파이 조직은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집권 여당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봉사기관이 당연시하게 여겨졌습니다. 처음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중앙정보부가 탄생한 1961년 6월 당시 시점에는 북한의 극렬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조직의 친정권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역기능 못지않은 순기능으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박정희 대통령 시기 이후에는 이런 전통이 단절되었어야 하는데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한 번 맛본 이 꿀맛을, 이 달콤한 맛을 결코 잊지 못하고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죠.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에 이 나라에 이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통일비어 법시기가 마련될 때 우리의 많은 선배 공작관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벽시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철금속, 온산에 지금 비철금속 단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비철금속의 원재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는 기름, 포마드를 바르고요. 그리고 바닥을 쓸어서 그 손에 묻어있던 그 철가루를, 쇠가루를 머리에다 묻혀서 와서 다시 그것을 머리를 빨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원료를 우리가 입수해 왔었습니다. 이 외에도요, M16이라고 불리우는 그 자동 소총도요, 이게 바로 우리 중앙정보부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6.25 전쟁을 비롯해서 칼기 폭파, 천안함 폭침, 셀 수 없이 많이 자행되었던 간첩들의 침투 사건처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인 북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들의 가장된 평화전술에 넘어가서 협력하는 일에 조직을 등장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나라 스파이 조직의 수장들 가운데에는 폼페오처럼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적장을 암살하겠다는 지략과 배짱을 가진 스파이 조직의 보스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적장 앞에서 허리를 굽신거리고 국민은 물론 조직의 구성원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불법적으로 그에게 돈을 갖다 주어 몰락해가는 북의 세습 정권을 유지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 국민의 안위보다는 적장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졸렬한 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국익은 남의 집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좌파 정권의 집권 시기에 특히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병호 전 원장께서는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었습니다. 자, 이런 회고록이 발간되면서 그분은 자기가 육군사관학교 19기로 졸업을 하고 베트남전도 참전을 했고 또 정보조직의 수장으로서 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목도 대단히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입니다. 자, 과거에 오직 정권에 충성하면서
기생해왔던 무능한 수장들이 많아서 그가 스파이 조직의 몇 번째 보스였는지 따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의 저술에 앞서서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자신의 출생부터 기록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전적 글이나 스파이 조직과는 상관없는 글을 묶은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직 국가의 안보와 연결하여 스파이 활동만을 기술한 책은 사실상 이번에 이병호 원장의 책이 최초가 아닌가 합니다. 저서에서 토로한 이병호 원장의 고백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탐하고 북한의 거짓 평화 공세에 농락당하면서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 지난 좌파 정권의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어 80세가 넘은 나이에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사면된 스파이 조직의 보스라는 특이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겠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 감옥에서의 옥고의 고통을 겪어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는 왜 사냥몰이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폼페오처럼 자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해치려는 적장의 목을 벨 배짱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사악한 적장과 첨예하게 대처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국익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그를 감옥살이 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모두 사실 팩트입니다. 그는 80세가 넘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으며 한평남지 때는 독방에서 매서운 한겨울의 추위와 뜨거운 여름의 폭염 그리고 조그만 배식구로 던져지는 식판에 거친 음식을 먹으며 2년 2개월을 묵묵히 견뎌왔었습니다. 웬만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했고 기록을 하면서 마침내 회고록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전문 작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결코 짧지 않은 분량인데 책에는 우리가 정치인들의 자서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화자찬의 묘사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유로 커뮤니즘의 등장, 서구 사회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진보 혹은 좌파 진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사상가라는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그 그람시가 감옥에서 집필했던 2848쪽의 분량의 옥중수고 프리즌 노트북라는 책자입니다. 지금은 그의 사상이 국경을 불문하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미국이나 서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진영의 좌파 정권에서 적극 활용하는 핵심 이론이자 전략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람시는 파시스트 정권의 미운 털이 박혀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이 인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소 의견과 함께 가혹한 형량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본 판사는 검찰의 의견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해서 판결했는데 그는 투옥된 지 11년 만인 만 46세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육체는 정적들의 요구대로 죽어 비로소 감옥문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병마와 싸우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끈질기게 매달린 집필 작업은 그의 사후에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들며 그람시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사상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람시 못지않은 모욕과 박해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가 견디기 힘들었던 점은 평생을 국가에 충성을 다한 자신의 삶이 부정당했다는 사실, 또 그의 삶을 부정한 집단이 적이 아닌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가며 집필 작업에 매달렸던 것일까요? 한국전쟁은 북한이 원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한반도 적화를 목표로 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죄 없는 우리나라 국민의 154만 5,25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가 분단되고 가족이 남북으로 나뉘고 가옥 대부분이 폐허로 변한
잔혹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비참한 거지의 나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베트남 전쟁터에서 서독의 광산과 병원에서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리비아의 사막에서 청계천과 구로동이 공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를 악물고 피와 땀을 흘리며 자식을 교육시키고 가정을 지키며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1950년 북의 침략에 의한 분단된 한반도에서 온갖 어려운 국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또다시 침략당할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어 가는 현실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자신이 몸담고 일했던 조직에 대해 좌파 정치권이 설정한 나쁜 정보기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불신과 편견 그리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위 없는 헌신을 해왔던 조직에 대한 부당한 박해에 항변을 해야겠다는 스파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남북분단을 초래한 북한에서 백두혈통의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년 사이 좌파 정권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천병 역할을 해온 스파이 조직을 무력화하고 와해시키려 시도를 해왔습니다. 간첩을 잡던 기관에 350명이 넘는 전 현직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46명의 직원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자들의 물음에 그의 진솔한 고백은 그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묵묵히 지필 작업을 하며 해를 보냈고 감옥에서 얻은 지병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저서에서 이병호 전 원장은 왜 대한민국에 스파이 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초기에 그들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음과 양 모두를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폭탄 테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협했는지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한반도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황장엽이라는 인물이 왜 스스로 한국으로 망명의사를 밝혔는지를 당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륜마저 져버린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왜 잔인하게 척결했는지를 분석하면서 이들 집단이 한국 내에서 기생하는 추종 세력들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위험한 게임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위기의 안보 현실을 미군에 의존하며 얼마나 무감각해 있는가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병호 전 원장의 진실한 기록과 더불어 그는 앞으로 스파이 조직이 가야 할 바람직한 방에 대해서도 진솔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은 오직 국가안보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국가 최고 법원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그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는 법원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함으로써 어떻게 국익을 해치게 되는지를 항변한 진실을 담은 명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환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의 고백서이자 회고록 발간은 그에게도 커다란 용기를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저 책이 그 책인가요? 이거는 지금 그 책은 아닙니다. 예, 계속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어떤 보수 논객도 정보맨으로서 한국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경험한 인물로 그의 저서는 정보맨으로서의 건조한 고백 못지않게 최고의 수필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닐 만큼 수려한 문장으로 서술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이병호 전 국정원장께서 본인의 회고록을 쓰셨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우리 또 다른 우리 전직 요원이 이병호 원장의 회고록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뛰었던, 즉 현장을 뛰었던 군인으로 말하면 보병, 특수전을 수행했던 우리 공작관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 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1분 내로. 예. 예. 그러면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뻔뻔한 사람들의 그 거짓말이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45분에 올린 게 있는데요. 그걸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90만 분 궁금하신 분 그걸 한번 보시고요. 동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그 조직이, 즉 정보기관이 대통령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상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지만 정보기관은 누구를 위해서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일어나는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듯이 우리 정보부가 그동안 쓸데없이 사람에 충성을 하는 주국, 개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실 우리 전직 요원이 썼던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는요. 아마도 이병호 원장께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불만 있으시면은 우리 현장 요원들하고 우리 공작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알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겁이 많고 그리고 뒤로 빠지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가 그 일이 성사되고 나면은 자신의 공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렇게 했던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 책에서도 좀 기술이 되었으면 보다 진솔하고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본인의 비루하고 비겁했던 면모들은 싹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잘했던 것만 들춰내고 또 뭐 국가 정보기관은 뭐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최수영 공작관님께서는 이 책을 추천합니까? 추천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상당히 얻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실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후배들하고 기동원의 스파이라는 책을 정말 한 달 동안 밤잠 못 자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책을 펴냈더니 나중에 문재인 정권 때 차장으로 들어왔던 서동구라고 있어요. 서동구 씨한테 뭐 강제로 감수를 맡겨라 해서 위에 지시로 이렇게 맡기고 그분한테 출판을 못했나요, 그래서? 했죠. 우리는 안에서 합니다. 안에서 하는데 그 서동구 씨한테 500만 원을 갖다 줬더니 후배들 저 같으면 여러분들 고생했는데 밥이라도 한 끼 하라고 한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을 텐데 쓴 커피 한 잔은 내가 얻어먹어 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은 책이 민간에서 출판됐을 때 공동 번역자로 이병호, 서동구로 이렇게 출판이 됩니다. 이거는요. 자기 이름으로.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책은 추천을 안 하신다 이 말씀이죠? 저 같으면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요? 국정원장의 눈물 이 책은요? 그 책도 보면요. 이병호 전 원장이 그 감옥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엄상익이라는 사람은 이병호 국정원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변호하셨던 변호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하여간 제가 우리 저기 최수영 공작관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뭐 장점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구독자님들이 편파 없이 볼 수 있도록 책을 링크를 다 걸어 놓을 거고요. 우리 공작관님이 설명 못하신 내용은 또 링크를 걸어서 그 유튜브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